원래 이제 다음 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배운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원래 제가 작년에도 채권 8장은 시험 범위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채권에 관한 얘기가 사실은 좀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서 챕터 하나로 커버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시험에 아예 안 냈는, 시험 범위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복수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 왜 한숨을 쉬고 자, 나름대로 프렌들리하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안소정, getting better?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예전보다? 딱히 그렇다 할 수 없어? 자, 우리 배운 것들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채권도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창출을 하죠. 그런데 이 채권이라는 것은 미래 캐시플로우가 또 특별해요.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하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죠. 물론 이제 부도가 나면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이른바 채권을 Fixed Income Security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미래 캐시플로우와 그것을 현재 가치로 컨버트하는 적절한 할인율의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는가 하면, 미래 캐시플로우는 정해져 있어요. 미래 캐시플로우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인을 하는가 하면 타이밍에 따라서 할인율을 달리 적용한다. 제가 이걸 설명할 적에 왜 R1과 R2가 틀리는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R1과 R2가 왜 틀릴 수 있는지 설명을 어떤 비유로 설명한 것 같아요? 준범이 어떻게 설명한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해마다 금리가 다르다기보다는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과 2년 만기 정기예금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좌변이 일반적인 자산의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으로서 좌변이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해요? 우변이 더 익숙해요? 보통 우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캐시플로우들은 다 공통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에 여러분들도 익숙하죠. 그럼 이런 표현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 y는 분명히 R1과 R2의 함수가 되겠죠. R1과 R2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지게 되겠죠. 뭐 그런 복잡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y를 이름하여 일드 그러면 안 되고, 일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exotic. 해봐, 한번 해봐. 사운드 좋았어. 해봐. 무슨 말을 하는지. 농담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이름하여 예를 들어, 일주마추어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채권은 H업도 이렇게 표현을 할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주식이나 모든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캐시플로우 타이밍에 따라서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주식 프라이싱하는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 타이밍에 따라서 캐시플로우에 대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은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채권의 가격인데 equals P. 근데 Y가 커지면은 P는 작아지고 Y가 작아지면 P는 커지니까 이름하여 뭡니까? 채권의 가격은 이열 뒤에
강간주 함수?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스트레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y가 정해지면 p가 정해지고 p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1대1로 이제 대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채권의 이율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의 변동성, 결국 이제 가격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의 가격 변동성을 우리는 이율의 변동성으로 우리는 접근해 가겠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이큐얼런트하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율의 변동성은 이율의 베리언스는 예를 들면 1년 후의 이율드는 지금 현재 이율드 플러스 1년간의 어떤 변화가 되겠죠. 이율드의 베리언스는 이 y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현재 이율드니까 작년에 이거는 없어져서 1년 후 이율드의 베리언스는 바로 이율드 체인지의 베리언스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프라이스의 베리언스를 이율드의 베리언스로 우리는 어프로치 할 수가 있고 이율드의 베리언스는 순수하게 이율드 체인지의 베리언스로 어프로치 할 수가 있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면 프라이스 리스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율드와 프라이스의 관계는 프라이스 체인지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첫 번째를 달러 드레이션, 두 번째를 달러 컨버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양쪽을 프라이스로 나눠서 상대화시키면은 그때는 이거는 modified duration, convex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채권의 변동성을 에스티메이트하기 위해서는,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보유한 이율, 이게 3년 만기 채권이면 3년 만기 이율을 적용해야 되고, 3년 만기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해야 되고, 4년 만기는 다 틀리겠죠. 왜 틀립니까? 이게 R1, R2가 틀리니까, 만약에 1년짜리라고 한다면 이건 없으니까 아예 R1은 Y가 되겠죠. 2년짜리는 이 Y는 R1과 R2의 어떤 평균적이니까 3년짜리는 R1, R2, R3의 어떤 중간적인 값이 되니까 분명히 만기에 따라 틀리다. 어떻게 보면 채권의 만기에 따라 틀리다. 여러분 채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이 이율드만 에스티메이팅 잘하면 됩니다. 이 프라이스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채권을 한 10개 가지고 있다면, 채권 10개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 10개 만개 다 틀리다. 10개는 가장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서 모두 가버먼트 반드다. 그러니까 이자율 위험만 있고 크레딧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10개의 그 채권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방법에 따르면은 10개 모두에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2년짜리 채권의 이율, 3년짜리 이율들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고 10개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너무 복잡하고 잘 보니까 채권의 이율이라는 것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박준범, 누구지? 엄성훈. 채권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채권의 프라이스가. 엄성훈, 박준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그지? 잘 보니까 채권의 이율이라는 것이 만기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하나를 잘 예측하면 다른 것도 예측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의 베타가 다 0보다 크다면은, 코스피가 오른 날은 베타가 큰 모든 주식은 다 오르기 때문에 정확히 반만씩 나와주는 경우가 아니라 코스피가 오르면은 오른 주식이 더 많고 코스피가 내리면 내린 주식이 더 많다. 그러므로 10개의 채권 모두를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고 10개의 채권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구해야 됩니까? 어떤 근본적인 요소를
변수만 찾아보죠. 이 변수는 10개가 아니라 뭐 2개, 3개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쉬워지는 거죠. 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찾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3개의 베리어블이 3개의 변수가 10개 채권의 변동성을 많이 설명하더라. 그런데 3개 중에 2개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 디펜던트 하다. 그러면은 결국 몇 개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2개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한 걸만 찾아보면 그럼 인디펜던트 한 것을 찾아보는 어떤 통계적인 방법론이 있겠죠. 그게 이름하여 뭐 팩터 어널리시스 아니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팩터를 우리는 뭐 이름하여 팩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는 특별히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왜냐하면 이 찾는 방법론 이름이 주요인, 뭐 주성분 분석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팩터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두세 가지의 인디펜던트하고 펀더멘털한 팩터를 한번 찾아봐서 얘네들이 과연 10개 채권의 가격 변동을 얼마만큼 설명해 주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맨 땅에 해야 됩니다. 아이겐 팩터, 아이겐 팩터. 그러면 이거를 경제 수학을 여러분 몇 학년 때 배워요? 경제 수학. 1학년 때 배워요? 네. 4학년 때도 배워? 경제 수학 이거 안 나와요? 네. 책 교재가 뭐예요? 창의 책. 근데 거기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나중에 나와요? 근데 그 아이겐 벡터가 4학년에 무슨 타이틀로, 무슨 과목을? 네. 고영 교수님? 작년까지 그건 없었는데. 그럼 작년까지는 아이겐 벡터 안 배웠어요? 수리경제 누군가 가르쳤을 거 아니야? 없었어요? 신임만 열렸어요? 그럼 지난번에 아이겐 벡터 얘기할 적에 외국어 포어린 랭귀지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뭐 에스페란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몰랐어요? 그럼 아이겐 벡터 이런 거? 그럼 알려줘야지. 역시 너희들은 그 전혀 몰랐단 말이야. 김정민 몰랐어? 너는? 부터 아는 거야? 자, 그럼 뭐 다시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짓을 하려면 그래서 결국 중요한 성분이 인디펜던트 성분 2-3개가 무언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적인 방법론을 거친다. 이거는 정말 아주 엑기스만 뽑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5분 만에 설명되지만 이거 보고 막 이거 뭐 이렇게 타이핑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시간 꽤 많이 걸리죠. 다른 책에서 본 거예요. 다른 책에서 설명이 좀 큼직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분 안에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 낼 거예요. 파이널 시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아이겐 벡터를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뭐 3by 3으로 하면은 여러분들도 구하기 어렵죠. 디터미넌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채권의 프린시플 컴포넌트 딱 2개인 경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자, 아이겐 벡터가 무슨 얘기인가 봅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겐 벡터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우리가 2개, 3개 어떤 배리업을 찾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 짓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A가 A라는 그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경우에 AX equals 람다 X가 되는 람다와 X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람다 X 찾아보는. 그러면 매트릭스 엘지브라에 의해서 X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 곱하기 X와 똑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 X가 모두 0이 X의 성분이 모두 0이 아닌 한 결국은 이쪽이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0이라는 것이 그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 디터미넌트 우리말로 뭐죠? 네?
판별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이거 디터미넌트 구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보니까 람다가 3하고 2가 나왔고, 여기 람다 뜻이 밝혀서 3하고 2고, 그 람다가 3인 경우에 그때 해당하는 x는 람다를 집어넣어가지고 x 풀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 나왔습니다. x와 x1, x2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미지수가 2개니까 하나의 방정식이 더 필요한데, 통상 그 길이를 노멀 라이스에서 1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테크니컬하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한번 찾아보자. 모든 사건의 이열도에 영향을 미치는 2개 정도의 프린시플 컴포넌트 찾아보자. 그러면 찾기 위해서는 애초에 어떤 짓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무런 A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A는 어떤 A인가 하면 베리언스, 코베리언스로만 모아진 그런 A다. 예를 들면 이거는 뭔가 하면 1년짜리 yiel드의 분산, 이쪽은 1년짜리 yield와 2년짜리 yield의 변화의 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산이라는 것은 아까 1년 t 플러스 1의 미래의 값의 분산인데, 이거는 현재 값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필요 없으면 알려진 숫자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분산 그러면 변화의 분산. 이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난 한 30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1년짜리 채권이 1년 동안에 얼마씩 계속 변하는데 3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뭐 자유도 n-29개, 29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산을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1년짜리 yield의 체인지의 분산, 1년짜리 yield 체인지와 2년짜리 yield 체인지의 공분사,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자료를 구해요. 그것도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거 담당하는 사람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다 주어지겠죠.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A 매트릭스를 이런 데이터로서 매트릭스를 채운 다음에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면은 결국은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구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지금 다 그냥 여기를 안 보고 그냥 다른 데를 보고 있어.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그래서 A가 주어지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람다와 X가 구해졌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1년짜리 yield의 체인지는 혹은 2년짜리 yield의 체인지는 첫 번째 팩터, 뭔지 모르지만 J1을 제 이름을 했어요. 첫 번째 팩터와 두 번째 팩터, 세 번째 팩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가지 n개의 팩터의 함수다. 근데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지금 제거하고 지금 세 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팩터가 뭔지 모르지만 principal component 1, principal component 2, principal component 3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계수, 첫 번째 팩터에 대한 계수, 이게 이제 이 yield 1년짜리, 2년짜리 여기마다 틀린 거죠. 이 yield는 바로 요것이 보니까 아이겐 벡터였다. 람다 1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이거였고, 람다 2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이거였고, 람다 n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구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만일 A를 특별한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로 매트릭스를 구성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해보고 나면 분명히 람다와 X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나올 거죠. 주어진 경우에 테크니컬리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그 나오는 값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도록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값이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값이 되는 거고, 이건 두 번째 아이겐 벡터 값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노트에는 좀 잘못된 숫자가 오타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트에는 여기 지금
람다1으로 되어 있죠? 그죠? 람다1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람다1은 아이겐 밸류 그 자체고, 지금 우리는, 뭔지 모르는 첫 번째 팩터를 Z1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Z2. 제가 다시 노트를 정리하면서 다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이겐 벡터에 해당하는 안에 들어가는 그 n개의 개수, 이 개수를 이거를 첫 번째 팩터에 대한 팩터 로딩이라고 표시하고, 예를 들면 베타 2 이거는 뭡니까? 두 번째 팩터에 대한 팩터 로딩이라고 이름하고, n번째 팩터에 대한 팩터 로딩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이 뜻은 자, 첫 번째 이얼드들이 여러 개의 이얼드들이 있는데, 첫 번째 팩터가 변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베타가 크면은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뜻이니까, 이 베타가 크면 클수록 이 이얼드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 베타는 당연히 이 첫 번째 팩터에 대한 센서티비티냐, 두 번째 팩터에 대한 센서티비티냐에 따라서 틀린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첫 번째 팩터에 대한 베타들, 두 번째 팩터에 대한 베타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값을 갖겠다. 이름하여 팩터 로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이쪽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조금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책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체적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팩터 로딩이 나왔죠? 근데 이게 몇 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의 이얼들을 가지고, 11개의 이얼들의 변화의 코어베런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결국 람다와 X들이, 아이겐밸류 X들이, 아이겐벡터 X들이 구해졌는데, 책에 나오는 이것들은 뭡니까?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의 값, 성분의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자, 우리는 이게 첫 번째 주성분에 대해, 첫 번째 팩터에 대한 각 이얼드들의 이얼드 변화의 어떤 센시티비티다.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하는 그런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마지막 아이겐 밸류는 뭐냐? 아이겐 밸류는 뭔가 하면, 자, 첫 번째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의 값, 두 번째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의 값. 그럼 정확히 아이겐 밸류는 어떤 값을 가지겠죠? 여기처럼 2 혹은 3 값을 갖듯이 값을 가지겠는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로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아이겐 밸류 값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들 책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른바 팩터 스코어의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팩터 스코어의 자승의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준 편차의 자승은 이제 그러니까 팩터 스코어의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값이 아이겐 밸류다. 다시 표시한다면, 아이겐 밸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기까지는 n개의 이얼드 체인지들을 3개의 주성분으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3개만을 파악을 했는데, 아이겐 벡터 값이 나와서 이 값도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겐 밸류 값도 나왔는데, 여기 자체는 아이겐 밸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성분, 첫 번째 변수와 첫 번째 아이겐 밸류의 관계, 두 번째 변수와 두 번째 아이겐 밸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일 첫 번째 변수가 뭔지는 모르죠. 아직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변한다. 여러분들 우리 중간고사 성적을 보니까 평균 50에다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이 나왔다. 그러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우리 반 성적의 어떤 변동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많이 평균 중심으로 퍼져 있는가. 그러니까 이 주성분 첫 번째 베리어블 분명히 변하는 변수인데, 평균적으로 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우리 가정한다면, 그때의 이얼드들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다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죠. 모든 3개의 변수들이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변할 경우에는 이 정도
우리 집어넣어 보면 그때의 각 yiel드의 변화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이것이 바로 이건 똑같은 값이 되겠죠. 이 값이 바로 이 매트릭스 엘지브라에서 나오는 아이겐 밸류다가 아니고 요거의 자승이 아이겐 밸류다.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모르는 이 변수의 변동성이 아이겐 밸류, 두 번째 변수의 변동성이 두 번째 아이겐 밸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이 첫 번째 변수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아니라 이것의 분산, 요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Standard Deviation of the Factor Scores. 그러니까 결국 이 Z1을 Factor Score라고 그 책에서는 명명을 했는데 이것의 Standard Deviation이 있겠죠. 어느 정도 변하는지 우리 클래스의 성적의 Standard Deviation이 존재하듯이.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르는 변수들의 Standard Deviation이 다 틀릴 수가 있죠. 여기는 평균적으로 많이 변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것의 Standard Deviation, 정확히 말하면 이것의 Variance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모르는 주성분 변수의 아이겐 밸류다. 아니 거꾸로 그 아이겐 밸류가 그런 뜻을 가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아이겐 밸류 결국 이것들의 Z라는 팩터 스코어의 변동성, 이것의 자승인데, 베리언스인데, 그 베리언스들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베리언스를 다 합친 거 어떤 숫자 나오겠죠? 지금 이제 8개까지 다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 3개밖에 안 하고 있는데, 8가지 다 한번 해보니까, 요 하나하나가 아이겐 밸류, 첫 번째 아이겐 밸류일까? 두 번째 아이겐 밸류일까? 그러면, 전체 분산의 합에서 첫 번째 아이겐 밸류 혹은 첫 번째 팩터 스코어의 분산이 어떤 숫자가 있겠고, 혹은 토탈 베리언스에서 두 번째 아이겐 밸류 혹은 두 번째 팩터 스코어의 분산 값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것을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 나누기 토탈 베리언스를 해보니까 91%가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 아이겐 밸류가 오리지널 첫 번째 아이겐 밸류가 first factor 혹은 첫 번째 팩터가 전체 yield 변화의 91%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팩터가 전체 yield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베리언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력은 전체 나누기 두 번째 아이겐 밸류 나누기 전체.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다 합치면 이제 98% 가까이 되니까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와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만 있으면 이 yield 변화들의 전체적으로 98% 정도 설명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아노바 뭐 이런 데서 배우지 않나?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팩터 로딩이 바로 그 아이겐 벡터들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들 팩터 로딩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겐 벡터들이고 아이겐 벡터의 성분이 되는 거고, 팩터 스코어의 베리언스가 아이겐 밸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팩터 스코어의 자성, 이거는 팩터 스코어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죠. 팩터 스코어의 표준 편차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팩터 스코어의 변동성, 특히 베리언스가 바로 아이겐 밸류고, 여기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성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 각각의 아이겐 밸류는 그러니까 n번째 아이겐 밸류는
n번째 팩터의 변동성, n번째 팩터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 그리고 n번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는 이 팩터에 대한 각 yield 의 변화가 이 팩터가 변할 적에 얼마나 민감하게, 이 팩터는 단일하게 변하고, 그러나 1년짜리 yield, 2년짜리 yield는 다 거기에 대해서 그 센서티비티가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장기간이 될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어떤 이게 무슨 그 어떤 변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지. 프라이스는 그렇게 된다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센서티비티가 처음엔 작았다가 커졌다가 약간 작아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나중에 해석은 꼭 이렇게 하진 않죠. 아무튼 n번째 아이겐 밸류는 우리가 모르는 n번째 팩터의 이거 얼마나 그 발라틸리티가 높은가. 이 발라틸리티가 높을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겐 팩터는 이 변수가 변할 적에 각 yield change가 어떤 식으로 민감하게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We are almost done. We are done. 다 끝난 거 이제.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이거 대한 한번 들어보자. 책에도 나와 있고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A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적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니까 이게 다 아이겐 벡터, 첫 번째 아이겐 벡터, 두 번째 아이겐 벡터, 세 번째 아이겐 벡터 다 구해졌어요. 구해져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도대체 첫 번째 벡터가 뭐냐? 모르죠. 모르는데 각 yield가 변하는 그 센서티비티를 보니까 첫 번째 변수가 변할 적에 모든 yield가 똑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심지어 크기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 이 경우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 퀴스 데이터 가지고 한 거고, 책에 있는 것도 당연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했겠죠. 여기 뭡니까? 여기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yield의 변화가 똑같은 방향이고, 그리고 심지어 크기도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거는 모든 yield가 공통적으로 변하는, 모든 yield에 대한 공통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변수구나. 그래서 yield가, 그러니까 yield의 값이 이렇게 된다면, yield의 패럴레이션을 의미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거나 정하고 상관없는데 이걸 볼까요? 이 두 번째 변수가 포지티브하게 변하면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변수가 변하면은 단기 혹은 중기의 이자율은 작아지고 장기 이자는 커지더라.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게 애초에 yield 커브였는데 yield 커브 많이 봤죠? 우리 뉴욕 타임스에서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로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거는 슬로프와 관련이 있구나. 첫 번째 슬로프와 관련이 없죠. 똑같이 패럴레이션이니까 두 번째는 아마 슬로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포지티브, 두 번째는 네거티브, 그 다음에 또 포지티브는 뭐 정말 설명했지만 포지티브. 이거는 굳이 설명한다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I don't know. 이거 모르네요. 근데 뭐 공면 커버처의 변화다. 어떤 뭐 공면도가 변하긴 변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별로 이렇게 크게 설명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더라. 끝. 이게 프린스 컴파운트의 어널리시스의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봐서 결국 우리는
이게 얼마나 많이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비해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yiel드들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가장 통상적인 변화인데 이거 자체가 크면 두 번째나 세 번째 팩터에 비해서 첫 번째 팩터 자체의 변동성이 크면은 첫 번째 팩터의 변동성이 만약에 이게 노멀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 있을 게 68%가 그리고 68% 정도가 되겠죠. 이게 자체가 크면은 얘들이 많이 변하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인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센서티비티가 크면 또 얘들가 변화가 커지는 거니까 두 개 모두 중요하다.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책에는 그럼 제가 유젠플로 나와 있어요. 유젠플로 이게 뭡니까? 이것이 0.216 곱하기 17.55 이거 0.216이 바로 첫 번째 팩터에 대한 1년 만기 yiel드의 아이겐 밸류의 그 성분이요. 아이겐 밸류에서 나오는 값이요. 이게 바로 센서티비티고 요거는 뭡니까? 첫 번째 팩터의 평균적인 바라틸리티,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아이겐 밸류 이거 자체 자생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팩터가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만 변했을 적에 첫 번째 yiel드는 어느 만큼 영향을 받는가 이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몇 개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각 yield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받는지 우리가 봐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지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이건 뭐 다른 책에서 제가 다른 책을 인용한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채권 가격은 미래의 캐시플로우들의 현재 가치다. 이거는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가 되는 거죠. 컨티뉴어스 컴파운드를 하는 경우에. 그러므로 채권 가격의 변화는 이렇게 Y만 유일한 변수이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정미분해가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이런 식의 표시가 된다. 채권 가격의 상대적인 변화는 이거 보면은 이거는 yield 변화고 요거는 뭡니까? modified duration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처음에 봤을 적에 이런 식으로 봤죠. 처음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거는 컨티뉴어스 컴파운딩이 아닌 1 플러스 R 식의 개념이고 이거를 컨티뉴어스 컴파운딩으로 우리가 변화시킨다면은 똑같은 의미지만 이런 표현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yield의 변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달러 드레이션 나누기 price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근데 서메이션으로 이제 추격을 한 거죠. 이때 yield의 변화를 예를 들면 yield가 하나 없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를 모든 yield 10개의 변화를 추정할 필요 없이 yield 변화는 3개의 주성분의 어떤 선형 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yield 대신에 모두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죠. 이미 베타원은 다 우리가 구했어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다 구해서 yield 대신에 이걸 다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쭉쭉 풀어보면 결국은 채권 가격의 변화는 첫 번째 요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P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라고. 전체 포트폴리오는 쉽게 생각해서 10개, N개의 그 지로 쿠폰 반도, N개의 1년부터 N년까지 각 연도에 만기가 도래해서 그 액면가를 주는 그런 채권들만으로 구성된 그런 채권 포트폴리오다. 생각한다면 N개의 채권이 있는 건데 이 N개의 채권에 대한 yield 10개를 다
그 변화량을 추정할 필요 없이 이 일들의 변화는 세 개의 변수들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결국 쭉 풀어버리면 전체 10개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격 변화는 세 개의 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일종의 센서티비티가 존재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가격 변화가 유추가 된다. 이게 현재 포지션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짓을 하면 됩니까? 어떤 짓을 하면 되는가 하면 이 세 개의 뭡니까? 이 세 개의 주성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갖게 되는 이것과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 되겠죠. 만일 이게 100만 달러, 현재 이 포트폴리오가 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롱 포지션인데, 그러면 똑같은 100만 달러 채권만큼을, 채권 포트폴리오를 숏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이 코에피션트를 맞춰주면 되겠다. 혹은 100만 달러 맞추지 않고 50만 달러로 맞추고 싶으면 50만 달러의 그 숏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 센서티비티가 각각에 대해서 2배가 되는 식으로 맞춰주면 결국은 50만 달러 곱하기 2배의 코에피션트 하게 되면 똑같아지겠죠. 여기까지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게 시험에 나올까? Anything is possible. 그렇지만 그럼 여러분들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어떡합니까? 아마도 이런 걸 주면서 이미 이런 걸 줄 때 어떤 짓을 하고 줄까요? 이미 내가 다 풀어봐가지고 X는 얼마가 되는 값이 돼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서 이걸 주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값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값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겐벡터 값이고 아이겐밸류 첫 번째 아이겐밸류의 아이겐밸류의 그 스퀘어 루트가 이 값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이겐밸류 스퀘어 루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값들을 다 알게 돼요. 알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첫 번째 성분이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변하면은 두 번째 yiel드는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이런 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아니면 첫 번째 yield는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변하고 첫 번째 변수는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변하고 두 번째 주성분은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변한다 가정이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년 만기 채권에 대한 yield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거 값이 다 나왔고 아이겐벡터의 아이겐밸류의 스퀘어 루트 구해서 그러면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마음에 안 들죠?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그죠? 이건 안 내도록 하겠어요. 안 내고. 시간 또 남네. 질문. 오케이. 어디 내가 만든 행동? 생명? 구체적인 숫자들? 이거? 오케이. 처음에? 아주 처음에?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이게 뭐 theoretically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무리 technically 이제 x1, x2를 구하고 싶은데 미지수 두 개, 이퀘이션 하나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각각의 자승의 합이 1이 되게 만듦으로써 노멀라이즈 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는 이 숫자들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다 합치면 예를 들면 5가 나오고 이거 다 합치면 3이 나오고 그 나온다 그러면은 글쎄 어떤 공평한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프린시플 컴포넌트 자체의 발라빌리티가 아이겐밸류에서 서로 다른 값을 갖는데 여기에선 이거는 왜 아이겐밸류 구할 적에 아이겐벡터 구할 적에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노멀 똑같.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어떤 엑소원, 엑소투는 굉장히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아이겐 밸류에 대한 엑소원, 엑소는 또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어떤 그 서로 페어한 비교를 하는데 그 편차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 그거까지만.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눈치가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대답해 주시겠죠. 좋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바이 컨벤셔널 표현이 굉장히 웃기죠? 수학에서 바이 컨벤셔널 통상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제 굳이 그 해석을 따진다 그러면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뭐라 그래? educated question. 미국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질문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잖아. 그죠? 농담이고 그런 질문은 educated question. 그래서 미국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여기는 한국이라 난 안 좋아할 수가 있어. 오케이? 농담이고 얘기하는 것의 78%가 농담이네. 그죠? 다른 질문. 질문이 없을수록 수업이 길어집니다. 먼 3페이지. 말을 해. 여기요? 잠깐만. 시그마가 처음으로 여기 나오는 거, 어디? 여기요, 여기? 여기는 표준비터 쓰인 거예요, 여기는. 여기 표준비터 쓰인 거고. 당연히 원 스탠더드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나와요. 여기서. 근데 표현이 좀 틀리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 팩터에 대한 표준 배치라는 뜻. 여기는 아무런 그 잘못된 표현이 없죠. 미스리딩한 표현이 없죠. 이 팩터에 대한 표준 배치라는 뜻이고 그 위에는 두 개의 그 파라미터, 두 개의 서브스크립트 들어갔죠. 이거는 시그마라는 뜻이 아니고 그 표준 배치라는 뜻이 아니고 시그마 11. 그러면 제가 여기다 데피니션을 안 했나? 데피니션 안 했구나. 이거 했다. 오케이. 이거는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variance covariance matrix라고 표현을 했고 variance covariance matrix는 당연히 다이아고널은 다 variance고 요거는 covariance.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IJ는 covariance. I년의 yield의 change와 I년짜리 yield의 change와 J년짜리 yield의 change에 대한 covariance고,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은, 똑같이 이제 covariance 델타 I, 델타 J는 똑같은 variance가 되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거를. 아니,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이런 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성격상 이런 뜻으로 이런 뜻으로 이런 관계가 되는데, 결국 이 팩터 스코어가 어떤 값을 가질 거가 문제 아니야. 그죠? 이게 변하면 이것들의 구체적인 값을 가질 적에 거기에 맞게 이제 이 일들이 다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각 팩터들이 정확히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변한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팩터 스코어의 값으로 이 정도 이거는 이거는 베리어블로 해야 되겠구나. 이 말대로 한다면. 이 말대로 한다면 그 표현이 지금 델타 i는 뭐 3 G1 플러스 6A2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 둘이서 인디펜던트 하니까, 베리언스 하면은 9, 16, 추가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와 똑같지는 않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어떤 식의 종교의 표현, 종교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 정확히 산술적으로 이런 표현은 좀 곤란하네, 그지? 왜냐하면 이게 좀 저거는 좀 곤란한 표현인 것 같고, 지의 특정한 값이 아니고, 지의 어떤 발라트라트를 집어넣은 경우니까, 거기에 그때가 지가 이 정도로 변하고, 지원이 이 정도로 변하고, 지도 이런 정도로 변할 적에, 요것에 발러트라티라고 해야 되겠구나. 정확히 얘기한다면. 지금 정확하게 이퀘이션이 딱 성립이 안 되는데, 굳이 해석한다면, 이 값이 아니고, 요것에 발러트라티에 대한 하나의 특정으로서 이런 것들 집어내보면 어느 정도 변할 것인가를 측정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네. 아니, 그건 변동성이, 우리는 채권의 수익률의 구체적인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것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요것의 변동성이 중요한 거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값을 갖는가, 변화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지, 처음부터 이 얘기했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미래 Y, 1년 후에, T 플러스 1년 후에, 특정 일드의 발로트레트 우리는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델타 Y가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고, 이 체인지 자체는, 그것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요 표현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건 내가 만든 표현 같은데,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표현 같은데, 다시 한번, 노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교과서에는 좀 애매하게 나오네요. 교과서에는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 부분이 아직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험 안 나옵니다. 시험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까지. 아이겐밸류를 다 구한 다음에, 아니면 그 전에 센서티비티에 대한 어떤 해석 같은 거, 이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다른 질문.